하나코는 없다. 최윤. 폭풍이 이는 날에는 수로의 난간에 가까이 가는 것을 금하라. 그리고 안개, 특히 겨울 안개를 조심하라. 그리고 미로 속으로 들어가라. 그것을 두려워할수록 길을 잃으리라. 로마에서의 일을 끝내자마자 그는 기차에 올라탔고 저녁 늦게 베네치아에 도착했다. 그리고 방향 잃은 김이 하얗게 서려오는 새벽의 어느 창가에서 그는 이 환상에 가까운 팻말을 보았다.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몽상을 헤매는 피곤한 꿈속에서였다. 그러나 그것은 이탈리아에 도착한 이래 그가 읽은 여러 여행 안내 책자 속의 단어들이 거의 무의식 중에 조립된 것일 뿐, 그가 눈을 떴을 때 기차는 어두움 속에서 육지와 베네치아를 잇는 철로 다리 위를 달리고 있었다. 약간 설익은 어두움, 겨우 8시를 넘겼을 뿐이다. 이윽고 베네치아 산타루치아라는 진짜 팻말이 어둠 속에서 떠오르며 기차는 역 안으로 들어섰다. 기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의 흐름을 따라 역을 나왔을 때 그는 32살의 생애에 그가 본 것 중 가장 놀랍고 이상한 도시 앞에 있음을 알아차렸다. 무거운 장식을 머리에 이고 있는 건물들이 물 위에 가득 떠있는 도시. 그것은 침몰 직전의 거대한 유람선처럼 수로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난간도 안개도 없었다. 숙소까지 태워다 줄 작은 배에 오르면서 그는 서서히 여행 초기부터 그를 지배하던 이상한 최면 상태에서 깨어났다. 유령들처럼 말이 없는 승객들에 섞여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아, 이것이 베네치아군. 지금부터 여기서 뭘 한담? 이탈리아 거래처의 한 직원이 그의 부탁에 따라 예약해둔 여인숙은 이 물과 안개의 도시 구시가의 중심에서 멀지 않은 리알토 다리 근처에 위치해 있다고 했다. 꼬불꼬불한 수로의 자락들, 그리고 누군가가 오래전에 그려놓아 색이 바래고 시간이라는 습기에 침윤되어 낡아버린 건물들이 늘어선 거리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방. 거래처 직원은 그 여인숙이 한 번 머물렀던 적이 있다고 하면서 괜찮다면 예약하겠노라고 했다. 물론 그는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그는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베네치아에 와 있었다. 이탈리아에 도착한 이래 점점 잦아드는 용기를 길어올리기 위해 혹은 그의 용기를 부추기는 무언가에서 도망하는 것처럼 모든 일은 갑작스럽게 우연히 이루어졌다. 일상의 자리를 떠난 지가 기껏해야 나흘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그 가까운 어제가 몇 년 전의 시간처럼 느껴지는 허구에 가까운 여행의 시간. 여행의 시간으로는 정확하게 잴 수 없는 어느 날 K의 전화가 있었다. 좋기 5, 6개월은 된 것 같다. 그때 그는 먼 출장에서 돌아왔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때부터의 친구, 대학 시절에 크고 작은 악행의 공범자이자 사회에서의 동업자, 그 자신과 K, 그리고 서너 명의 고등학교나 대학 동창들은 최소한 한 달에 2번은 만나게 되어 있었다. 서로 할 말이 딱히 있지도 않고 그들 중 대부분은 서로 다른 일에 종사하는 데다가 꼭 서로를 열렬히 그리워하는 것도 아니지만 친구니까 때로는 그들 친구들끼리 주말에 만날 때면 너나 할 것 없이 아이 한둘은 매단 채 아내를 데리고 건강식품 광고에 나오는 이상적인 가족 세트처럼 K가 출장에서 돌아왔다면 어찌 그에게 전화하지 않고 다시 일을 시작하겠는가. 그들은 물론 모자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들의 사업 종목인 모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들은 그 직업적 정보 속에 전달할 만한 것은 대충 다 전달한다.
하다못해 음담패설까지. 화학도 사회학도 모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지만 대학 졸업 후 취직한 한두 회사를 거치면서 그와 K는 각기 어쩌다가 아주 우연히 모자 전문가가 되었다. 그것이 고정적으로 만나는 그들 중에서 그와 K를 각별히 맺어주는 이유였다. 모자에 대해 얘기할 때 그들은 진지했다. 그들은 이제는 달리 할 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법 오랫동안 사업 얘기를 했다. 그렇지만 그 얘기가 조금 억지로 길어진다고 생각했던 것은 꼭 그 혼자 감지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그 정도는 서로를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K가 갑자기 말했다. 마치 우연히 생각이 났다는 듯이. 하나코 말이야. 누구한테 들었는데 하나코가 이탈리아에 있다는군. 그래? 그런데? 그냥 그렇다는 거지. 혹 네가 궁금해할 것 같아서. 왜 꼭 나야? 그래, 다들 궁금해하고 있을 거야, 조금쯤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하나코를 보았다는 것인지. 그런 자세한 내용을 그가 K에게 묻지 않은 것처럼 그 소식을 전달한 사람이 누구든 K 또한 자세한 질문을 틀림없이 피했으리라. 그들의 차가운 우아함은 이런 식의 예절을 잘도 배치할 줄 알았다. K와 그 사이에 잠깐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는 상큼한 농담을 끝으로 적당히 전화 통화를 끝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가진 술자리에서 K는 그 전화에 대해서 그에게는 물론 다른 친구들에게도 더 이상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도 그 전화건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처럼 굴었다. 그러고 나니 정말 잊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고는 정말로 그 작은 전화건을 잊어버렸다. 늘 그렇듯이 그들은 술자리에서 토론이 되면 곧바로 세상이 바뀌기라도 할 것처럼 잘못 돌아가는 세상의 이모저모를 들추어대며 잠시 열을 올렸다. 술자리의 열기가 식어간다는 징조였다. 그들은 더 이상 젊지 않았고 조금씩 견고한 사회에서 겁을 먹기 시작했고 갑자기 삶이 즐거울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이 없었으며 그래서 그들은 자주 만났다. 하나코. 그것은 그들만의 암호였다. 한 여자를 지칭하기 위한 그들 사이의 암호. 한 여자가 있었다. 물론 그 여자에게도 이름이 있었다. 그 이름은 그들의 도시적 감성에는 그다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이름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그 때문에 암호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하나코 앞에서 그녀를 별명으로 부른 적도 없다. 그들끼리만 모였을 때 지루하고 전망 없는 하루 저녁 술자리에서 그녀를 지칭하느라 우연히 튀어나온 농담조의 이 별명이 암호가 되었다. 그들은 암호 만들기를 좋아하는 삶의 그리 박지 못한 단계를 지나고 있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그들은 대충 28 정도의 나이를 먹었고 모두들 대학 졸업을 앞둔 상태였다. 어느 날 그들 무리 중 하나가 비슷한 나이 또래로 보이는 한 여대생을 소개했다. 키가 유난히 작고 낮은 목소리로 그들의 대화에 무리 없이 끼어들고 머리를 왼쪽으로 기웃하면서 가끔 논리를 벗어난 그들의 객기에 대해 진지한 표정으로 아주 심각하게 질문을 던지던 여자. 왜 그렇게 생각하죠? 라든지 혹은 약간 우울한 눈을 하고 아마 우리가 모두 젊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어떻게 그 젊음을 써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말이죠. 같은 말을 해서 그들 모두를 당황케 만들던 여자가 하나코였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많은 것이 불분명하다. 그게 정확하게 언제였는지, 어떤 모임이 계기가 되었던 것인지, 그녀를 그들에게 소개한 것이
P였는지 Y였는지 아니면 그도저도 아닌 지금은 그들에게서 멀어진 그 시절에 알고 지내던 어떤 누구였는지. 그래, 그녀는 코가 아주 예뻤다. 그녀의 용모가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어떤 분위기를 전달하는 반면 그녀의 코 하나는 정말 예뻤다. 정면에서 보건 옆에서 보건 일품인 코를 가진 여자. 그래서 붙여진 별명 하나코. 그러나 이 암호는 그들이 어울려 다니던 시절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 별명이 붙여지기 전에 그녀를 생각하면서 맨 먼저 떠올리는 것이 그녀의 코는 분명 아니다. 그녀의 별명이 하나코가 된 데는 숨기고 싶은 그들 모두의 실수가 있었다. 아무도 꼼꼼히 되돌아보고 싶지도 않으며 더욱이 인정하기 싫은 죄기 속에서 일어난 많은 사실들을 숨기고 있었던 작은 실수. 이렇게 별명으로 불러야 마음이 편한 상대를 누구나 한 명쯤 숨겨 가지고 있다면 그들에게 이 대상은 하나코였다. 대부분 고등학교 때부터의 동창인 그들은 취직시험을 앞둔 대학 마지막 해에는 거의 매일 만나 같이 취직 공부를 했으며 사회 초년생 시절에도 분주하게 핑계를 만들어 자주 모였다. 가끔 한 달에 한두 번쯤 그들 중 누군가가 하나코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녀는 혼자 혹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 같던 늘 똑같은 여자친구 한 명을 대동하고 그들의 모임에 합세하곤 했다. 지금은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 하나코의 친구에 대해 남은 기억은 그녀가 한 번도 모임의 끝까지 남은 적이 없었다는 정도가 다였다. 집이 멀다든가 하는 이유로 모임의 분위기가 무르익으려고 하면 그녀는 하나코의 귀에 몇 마디 말을 던지고는 그녀가 타는 지하철이 호박으로 변할 것을 두려워하는 신데렐라처럼 황급히 자리를 떴다. 이상하게도 어느 누구도 비록 빈말이라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그들의 관심을 끈 것은 말이 없던 그녀보다는 가끔 재치 있는 농담도 하고 모든 대화에서 가끔 오호 하는 감탄사까지 유발시키는 발언을 나직나직한 목소리로 할 줄 아는 하나코였다. 모임에 분위기 쇄신이 필요할 때라든가 각자 사귀고 있던 여자와의 까다로운 심리전에 지쳐있을 때 또는 그렇고 그런 각자의 얼굴에 조금은 실증이 나지만 안 볼 수 없는 관성 때문에 만나서 술잔이나 기울이게 되는 모임이 있을 때 그들은 하나코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으면 그녀는 늘 흔쾌히 그들과의 만남을 수락했으며 기억하건대 한 번도 설득되지 않을 만한 이유로 그들의 제안을 거절한 일이 없었다. 생리통이라든가 고향 친구가 와 있다거나 하는 어쩔 수 없는 이유들이었다. 그것이 진짜건 가짜건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그녀의 어조는 늘 진지했고 그들은 박물관에나 넣어둘 만한 그 진지함을 재미있게 생각했으며 예상외로 잘 설득되었다. 사회의 초년생이 되면서 그들은 더 자주 만났다. 그들은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어떤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다는 것 외에 그녀가 그림을 그리는지 조각을 하는지 혹은 이런 모든 것을 다 하는지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들 주변에는 이 방면에 정통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가끔 그녀가 밝힌 사항들은 그들에게 매우 막연하게 들렸다. 그들은 마티에르라는 단어를 알고는 있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까지 왜 돌과 흙과 나무를 그렇게 중요하게 구분해야 하는지 깊게 알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집안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단지 그녀의 전화번호와 가끔 도착하는 편지 봉투에 적힌 주소뿐이었다. 그들이 그녀를 알고 지내던 몇 년 동안에도 그녀의 주소는 여러 번 바뀌었거나 아니면 그녀는 동시에 여러 군데 주소를 가지고 있었다.
한 번은 기숙사였고 때로는 누구누구씨 댁이었고 한 번은 어디 어디 아틀리에 이런 식이었다.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던 이런 그녀의 일상사는 어쩌면 한 번도 그들의 궁금증을 자극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것이 하나코에게는 아주 자연스럽게 보여 궁금증을 표현하기가 멋쩍어졌다고나 할까. 그들의 모임에 여성이 끼어드는 것은 하나코가 처음은 아니었지만 하나코만큼 모임의 균형을 깨지 않으면서 오래 지속적으로 만나게 되는 여성은 많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그녀가 마치 공기나 혹은 적당한 온기처럼 늘 흔적 없이 그들 옆에 있다가는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었을까? 그 일이 일어나 그녀가 아주 그들의 모임에서 사라져버리기까지, 그래, 그때까지 그녀는 그렇게 늘 없는 듯 있었고 어느 누구도 그녀가 어느 날 그들의 부름에 대답하지 못할 미지의 곳으로 사라져버리리라고는 한순간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역 근처에서 지도를 한 장 사들고 이탈리아인 동업자가 적어준 여인숙의 위치를 찾았다. 바포레토라고 불리는 배를 타고 리알토에서 내려 다리를 건너지 말고 왼쪽으로 도십시오. 그는 하루 종일을 기차 안에서 보낸 터여서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이탈리아에 도착한 이래 쉴 시간이 없었거니와 서울을 떠나던 당시에 조금은 탐닉적인 구석이 없지 않은 우울이 어디를 가든 질기게 쫓아다녔다. 그는 정거장에 배가 도착할 때마다 밧줄을 능숙하게 풀었다가 되감는 멋진 여벌굴의 청년 옆에 서서 물 위에 떠있는 건물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따뜻한 오렌지 빛깔의 조명에 비추어진 건물의 내부가 초가을의 습기찬 대기를 더욱 스산하게 만들고 있었다. 대체 이 생판 모르는 나라, 생판 모르는 도시에서 이틀 동안이나 무엇을 한담? 관광? 야, 아무리 바빠도 베네치아는 꼭 다녀오라고. 먼저 거래선을 트고 이탈리아를 다녀갔던 K의 말이었다. 그렇지. 누구나 한 번 정도는 베네치아에 가고 싶어 한다. 특히 사랑에 빠진 남녀나 신혼부부가 가장 가고 싶어 하는 도시 중 하나라는 베네치아. 그의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떠올랐다 사라졌다. 마치 모든 것이 서서히 바다에 빠져들 것만 같은 느낌을 주는 이 도시에서 그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어두운 것들 뿐이었다. 그렇지만 그가 새롭게 튼 이탈리아 거래처와의 첫 단계 일을 마무리하자마자 베네치아 행을 결정했다면 그것은 K의 조언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의 목적지는 이 도시가 아니었다. 이 도시에서 아주 가까운 또 다른 도시의 한 주소였다. 다리를 건너지 말고 왼쪽으로 돌고 또 돌면 이후 이틀 동안 지루할 정도로 보게 된 낡은 4층짜리 건물에 이틀 밤이 예약된 여인숙 펜치오네 알베르고 게라토. 거기에는 다리 저는 여자가 이탈리아어, 영어, 불어, 3개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면서 무섭도록 커다란 개를 한 마리 데리고 근무를 하고 있었다. 그 여인이 안내해준 방은 3층의 7번. 상사 사람의 말대로라면 그 여인숙의 방에서는 낮에는 색색의 과일과 야채상이 늘어서서 볼거리를 제공해준다는 아담한 거리가 창문 밑으로 내려다 보였다. 좀 더 멀리에는 중앙수로와 약간 숨어서 부분만이 내보이는 불밝혀진 리알토 다리도. 한적한 밤 시간, 거리는 완벽히 비어 있었다. 멀리서 한두 번 젊은 웃음소리가 투명하게 울렸다가는 여운 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아주 가까이에서는 배가 지나가면서 물살을 가르는 이상한 외로움을 자극하는 평화로운 소리. 저처럼 부드러이 곤두선 삶의 비늘들을 쓸어줄 얼굴이 있다면 왜 이렇게 어디를 가나 무너지는 소리뿐이람.
30살이 넘어 갑자기 방문한 감상에 그는 확실히 당황하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코의 신상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았다.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는 동급생들과 함께 미술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다는 것 외에 정확히 생계를 어떻게 꾸려가고 있는지, 혈액형이라든지 형제가 몇이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도 그녀에게 터놓고 물어본 적이 없는 것이 이상했다. 설령 그 비슷한 일이 화제에 오를 때면 꼭 일부러 그랬던 것처럼 그녀는 자신의 일로 시간을 소비해버리기가 아깝기라도 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다른 방향으로 말머리를 돌리기도 했다. 그러고 보니 한 번쯤 그녀의 전공이 조각이라는 정도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듯하다. 그렇다고는 해도 그저 명성 있는 조각가 밑에서 조수로 일을 도와주고 있는 정도라고 웃으며 덧붙이던 얼굴도 생각난다. 자신의 키보다 서너 배가 더 큰 돌덩이와 씨름한다고. 사실 그녀의 키는 아이처럼 작았기에 어느 누구도 그녀의 이 드문 신상 발언을 상상 속에서나마 구체적으로 떠올리지 않았다. 3년 남짓한 그들의 교류 기간 동안 그녀가 자신의 관계된 일로 그들 모임에서 주의를 끈 적은 없었다. 늘 동일한 표정. 나탈리 우드의 코를 꼭 닮은 그녀의 코가 돋보이도록 약 45도 각도로 허공을 향해 비스듬히 지켜든 얼굴. 그것이 다였다. 자그마한 방. 이탈리아에 도착한 이래 자주 보게 된 모퉁이에 부조가 새겨진 높은 천장. 그는 잠시 전화기 앞에서 망설였다. 수화기를 들고 잠시 윙 하는 소리를 듣고 있다가 다시 놓았다. 지구의 저쪽 편은 아마도 대낮. 그리고 그만큼이나 거리가 나버린 아내와의 삶. 4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할 정도의 가속도로. 처음에는 제법 진지한 대화도 있었다. 실존이니 가치관이니 공윤이 하는 단어들을 섞은 고상한 공방전은 아주 빨리 적나라한 언쟁이 되었다. 시시껄렁한 물건 구입이나 중간부터 치약을 짠다든지 또는 늘 조금은 연기가 풍기게 담배를 비벼 끄는 그의 일상의 습관 같은 사소한 일을 두고 생겨나는 말다툼이 단번에 두 사람의 온 존재를 부정하고 뿌리에서부터 뒤흔든다. 모든 단어들이 어디론가 증발해버린 것처럼 서로가 굳건히 지키는 침묵이 트집이 된 그들 사이의 마지막 불화는 완전한 침묵 전야의 고함처럼 격렬하고도 길게 계속됐다. 그 일이 아니었더라도 얼마든지 찾아질 수 있는 다른 원인들. 서로를 부정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정기적인 말다툼. 그러고도 세상에 대한 연극은 계속된다. 부부 동반으로 친척을 방문하고 모임에 참가하며 극이 끝나면 다시 냉전에 들어가는 나날들. 만약 그런 불화가 없었더라도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가장 진부하고 지루한 서로의 약점이 가장 비하되어 드러나는 그런 불화가 없었더라도 그는 이탈리아 출장을 서둘러 맡았을까? 아침에 출근한 그 차림으로 집에는 알리지도 않고 몰래 도망치듯이 엉성하게 채워진 여행 가방을 들고 출장을 떠났을까? 그는 작게 고개를 흔들었다. 만약 그랬더라도 그는 하나코의 소식을 기억해냈을까? 그리고 아주 비밀스럽게 그가 알고 있던 그녀의 친지를 수소문하고 여러 날 여러 사람을 거쳐서 그녀의 이탈리아 주소를 알아냈을까? 그는 절대 비밀 문서를 손에 넣기라도 하듯이 단계적으로 하나코의 현재 주소를 수소문하는 데 바쳤던 시간을 약간은 흔쾌한 기분으로 다시 생각했다. 만약 아내가 그의 이탈리아 출장의 진위를 알게 되었을 때 지을 표정을 떠올리며. 그렇지만
그다지 강한 보상의 느낌은 아니었다. 그런 상상으로 기분이 전환되기에는 그들이 상대편에게 가지고 있는 무감각의 악의가 너무 두터웠다. 상대편과의 말다툼은 하나의 구차한 핑계일 뿐 어느 누구도 이렇게 어긋난 관계가 수시로 만들어내는 불안과 불화에 능숙하게 대처하지 못한다. 하고 나서 후회가 될 만큼 대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이곳에서의 이틀을 무엇을 하고 보내야 한담? 그는 시큰둥하게 중얼거리면서 아내 책자를 여행 가방에서 꺼내 들고 침대에 누웠다. 더 공허하게 높아지는 천장. 더 멀어지는 지구의 저쪽. 그는 서서히 잠이 들었다. 이렇게 최소한 몇 시간 정도는 탈 없이 지나가겠지. 이튿날 아침에 창밖은 온통 소란스러운 안개였다. 여행 안내서에 씌어진 바로 그대로. 그리고 거래처의 직원이 설명해준 바로 그대로 창문 밑에 길 양편에는 어느새 아침 야채 시장의 좌판이 촘촘히 들어차 있었다. 그는 창문을 열어놓은 채로 식당으로 내려갔다. 이른 시간이어서인지 식당 안에는 서너 명만이 낮은 목소리로 속살거리면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뿐이었다. 미국 젊은이로 보이는 그들은 날씨에 대해 얘기하던 중이었는지 낮이면 날씨가 맑을 거라고 그들을 안심시키는 주인 여자의 건조한 목소리가 들렸다. 커피 2잔, 토스트 1장. 그의 주문은 간단했고 식사를 마치자 이상한 피로감으로 그는 서둘러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아침 8시. 마음속의 서울은 어두운 문이 가득한 날짜 없는 한밤중. 그는 여행 안내 책자에 펼쳐진 면에 커다란 활자로 인쇄된 산마르코 광장, 토르첼로, 살루테 같은 단어들에 멍하니 시선을 주었다. 혼자 하는 여행은 질색이야. 그는 생각했다. 어쩌면 그가 한 출장 여행 중 이렇게 온전하게 이틀간의 공백이 생겼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치 일부러 그런 것처럼. 그보다 그가 혼자 하는 여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던가. 늘 공무였고 그렇지 않으면 몰려서 하던 여행이었다. 빠르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들. 아내, 친구, 동료, 어느 누구의 얼굴도 그가 바라는 가상의 여행 동반자의 모습으로 1초 이상 뇌리에 머무르지 못했다. 먼 그림자처럼 어두운 강변을 걷는 하나코의 뒷모습이 역광으로 슬쩍 스쳐 지나갔다. 여행 시즌이 아닐 때 베네치아만큼 관광명소의 개장 시간이 마음대로인 데도 없더라고. 하나라도 더 보려면 아침을 이용해. 3시 이후면 다 닫으니까. 늘 정보의 정력적인 소비자인 K의 목소리가 바래져 귀에 울렸다. 그는 전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수첩에서 방심한 듯이 아무렇게나 씌어진 전화번호가 적혀져 있는 면을 펼쳐들었다. 서울의 전화번호가 아닌 하나코의 전화번호. 그냥 사업차 왔다가 그녀 소식을 들었다고 하지. 그때 있었던 그 작은 불편한 사건. 그런 정도의 일은 지금쯤 아마 다 잊었을 거야. 처음으로 그는 하나코가 이 지구 반대편의 나라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는 가벼운 궁금증이 일었다. 그의 기억으로 하나코가 이탈리아에 친척이나 친구가 있다거나 그들이 좀 더 젊었을 때 이 나라 말을 배웠다거나 하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하기는 자신도 그런 이유로 이 나라에 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최소한 4명의 사람을 거치면서 하나코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수소문할 수 있었다. 물론 그는 더 빠른 방법을 택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의 신원을 구태여 밝히면서 그녀의 소재를 파악하기 싫었고 그러느라 정작
하나코의 연락처를 알려준 그녀의 동창이라는 불친절한 목소리의 남자에게 그녀의 근황에 대한 솔직한 질문을 던질 수가 없었던 것이다. 전화번호는 베네치아에서 약 1시간 정도 기차로 가야 하는 작은 도시의 지역 번호를 달고 있었다. 아주 작은 도시라는데 그녀는 거기서 뭘 하는 걸까? 왜 그는 그 순간 수도원이나 혹은 그 비슷한 정적의 공간이 뇌리에 떠올랐는지 알 수가 없었다. 골목만 바꾸어도 모습을 드러내는 무수한 성당들 때문일까? 꼭 수녀는 아니라고 해도 그 비슷한 어떤 모습의 그녀. 그렇지만 그 그림의 자리에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하나코의 얼굴이 들어섰을 때 그는 작은 불편함을 맛보았다. 예전에 여러 번 느껴본 느낌이지만 생소하기는 여전히 마찬가지였다. 기분이 슬쩍 구겨지고 짜증이 뒤섞이는 생소함. 그는 수화기를 들고 외부로 연결되는 번호를 누르고 이후 단번에 7개의 번호를 재빨리 눌렀다. 신호가 가고 신호가 계속되고 아마도 빈 공간에 울리고 있을 그 신호음에서 어떤 전원을 해독하려는 사람처럼 그는 그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리듬에 귀를 기울였다.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너무 이른 시간인가? 시계는 8시 반을 넘고 있었다. 그는 슬며시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마치 미루고 싶은 숙제를 연기하고 난 사람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그는 생각했다. 리알토에서 산마르코 광장까지 아무에게도 길을 묻지 않고 걸어가야겠다. 미로같이 얽힌 골목에서 방향을 잃더라도 아무에게도 길을 묻지 말아야지. 그는 여인숙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인쇄된 명함을 하나 들고 밖으로 나왔다. 열린 카페의 커다란 유리벽 저쪽에서 선체로 카푸치노를 마시고 있는 사람들. 고급 의류 상점이나 가죽제품 상점들의 진열장을 닦는 점원. 바쁘게 장바구니를 들고 상점들이 늘어선 좁은 거리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는 막연히 하나코를 닮은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이처럼 강박적으로 하나코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강박적? 그보다는 고집스럽게라고 말하는 편이 낫겠군 하고 그는 중얼거렸다. 그녀가 산다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까지 와 있기 때문일까? 아니면 안개와 미로 같은 짧고 좁은 길과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김없이 한 끝이 드러나는 물 때문일까? 그렇지. 이상하게도 하나코 하면 물이 연상되었다. 그래서 모두 마지막으로 자연스럽게 그 강변으로의 여행을 생각했는지도 몰라. 그들의 모임과는 별도로 하나코가 가끔 그들 중 하나와 따로 만나기도 한다는 것을 모두 막연히 알고 있었다. 우선 그 자신부터 그러했으니까. 그렇지만 대체로 이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런 반구도 없었다. 어떡건 그녀와의 연락이 두절되기 이전에는 그러했다. 다른 친구들하고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코와 만날 때는 늘 예식처럼 일정한 절차를 밟았다. 그가 하나코를 따로 만날 때 그녀는 무리들과 만날 때 들르는 다방이 아닌 다른 장소를 택했다. 아주 편한 소파가 있는 기분 좋은 카페를 알고 있는데 가볼까요? 라고 하면서 기분 좋은 장소에 대해서라면 서울에서 편안하고도 그들의 마음 상태에 맞는 장소를 그녀만큼 잘 고를 줄 아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녀가 택하는 장소는 다방이건 술집이건 어떻게 지금까지 이곳을 발견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들이 자주 지나치는 거리에 아주 평범한 곳에 위치해 있었다. 그러나 꼭 인상에 남을 만한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곳, 기억에 남을 정도로 편안한 등받이가 있는 좌석이라든지 각별한 장식이나 혹은
독특한 모양의 찻잔. 그녀는 그런 것을 잊지 않고 지적했고 그 방면에 다소간 둔감한 그 같은 사람도 얼마 후에는 말을 거둘 정도는 되었다. 이렇게 해서 평범한 듯한 장소는 인상에 남는 추억의 실내로 변신하는 것이다. 그녀는 꼭 서울에 숨어있는 명소의 목록을 다 준비해 가지고 다니는 사람처럼 그와 만날 때 그 장소가 어느 동네에 있건 슬그머니 자기 집에 초대하듯이 그런 기분 좋은 장소로 안내하곤 했다. 그렇게 만나 잠시 얘기를 나누다가 그들은 거리를 걷는다. 그리고 간단한 식사를 한다. 참 이상한 일이었다. 학생 시절에야 그렇다고 해도 취직을 하고 난 후에도 하나코에 관한 한 그들은 스스로 생각해도 잘 이해되지 않는 인색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경제적으로 제법 풍족해진 후에도 고쳐지지 않았다. 다른 여자들과 데이트할 때와는 달리 하나코와 만날 때 주로 그가 택하는 식당은 돈을 꼭 그가 낸 것도 아니면서 아주 볼품없고 값싼 식당이었다. 식사 후에 그들은 탁구나 볼링을 한두 게임 한다. 다시 걸어서 그녀가 선택한 처음의 장소로 되돌아온다. 그러고는 이상한 힘에 이끌려 마치 고해성사라도 하듯이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구질하면서도 내밀한 자신의 얘기를 그녀에게 하는 것이다. 사귀고 있는 여자에 관한 얘기만 빼놓고는 모든 얘기를 몇 살 때 자위를 시작했다든지 자신이 은밀하게 가지고 있는 괴로운 습관 같은 것 또는 하나코도 잘 알고 있는 가까운 친구들에 대한 숨겨진 불만 같은 것까지도 그녀는 그 얘기들을 고개를 약간 갸웃이 쳐들고 듣는다. 얘기가 무르익을 때까지 그녀는 결코 그의 얘기를 중간에서 끊는 법이 없었다. 아무리 충격적인 얘기를 해도 그녀 입가에 깃든 미소가 변질되는 일이 없어 어쩌면 일부러 과장해서 그의 숨겨진 악을 스스로 고발한 적도 있었다. 그녀처럼 집중해서 그의 시시껄렁한 얘기를 들어준 여자를 그는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언뜻 그의 친구들 중 누구와 동일한 장면을 연출할 그녀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했다. 그것은 조금만큼의 질투도 자극하지 않았다. 하기 어려운 얘기였을 텐데 내게 해줘서 고마워요. 매번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드물게 이런 식으로 피곤함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녀가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말이었다. 늦은 시간에 밖으로 나와서는 그녀의 집 방향으로 가는 버스가 오는 것을 같이 기다려주지도 않고 그녀를 혼자 어두운 정류장에 놔둔 채 그는 지하철 입구를 향해 걸어간다. 그녀 또한 그런 것에 대해 한 번도 반응하지 않았고 어쩌다 뒤돌아볼 때의 그녀의 표정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왜 하나코에 관한 한 그들은 모두 최소한의 인내심과 배려도 부족했던 것일까? 갑자기 말라오는 목. 그는 유리창이 유난히 맑은 한 카페에 들어가서 남들처럼 부드러운 생크림이 기분 좋게 입천장에 달라붙는 카푸치노를 한 잔 마셨다. 남들처럼 서서. 그들처럼 생생한 표정을 짓고. 산마르코 광장으로 가는 길이 어느 쪽이죠? 라고 묻고 싶은 것을 애써 눌렀다. 다시 밖으로 나와서 그는 화살표의 방향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들을 골라 수도 없는 골목과 수도 없는 작은 광장을 돌았다. 마치 이 도시의 매력에 매혹되지 않으려고 마음을 다잡아먹은 사람처럼 상의에 깃을 세우고 목 언저리를 여민 채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안개가 밀려가는 수로를 따라 작은 다리들을 건넜다. 그들 중에서 맨 처음으로 객기를 부린 것은 아마 제이가 아니었던가. 그들 무리 중에서 제일 먼저 결혼을 했던 친구.
어느 날 자정이 넘어 제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침대 옆에 놓인 수화기를 살짝 놓고 다른 방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혹시 아내가 들을 것을 저어하여 침대 곁에 수화기를 다시 제자리에 얹어두는 것도 잊지 않았다. 술 취한 제이가 하나코 얘기를 꺼냈기 때문이었다. 하나코와 그들 사이에 연락이 두절된 지 1년여가 넘은 다음의 일이었다. 늦은 전화에 궁금한 표정으로 올려다보는 아내에게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제이야, 밤늦게 술주정을 하려는 모양이군. 그는 형편없이 취해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이어지는 횡설수설 헛소리는 그의 잠기를 싹 쫓을 정도로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넌 잘 모르지만 한때 상당히 망설였다고. 내가 멍청했지. 좀 더 적극적으로 밀어붙여보면 어떻게 되었을 텐데 말이지. 아, 괜찮아, 괜찮아. 이 사람은 진정가 있다고. 잠깐만 기다려라. 그 편지가 어디 있더라. 하나코가 답장으로 보낸 것. 잠깐만, 좀 깊이 숨겨두었거든. 자, 들어봐. 중요한 부분만 읽을게. 제이는 술 취한 목소리로 어조를 과장해서 낭독을 시작했다. 제이 씨는 늘 중요한 말을 장난같이 하는 습관이 있었지요. 그렇다고 제이 씨의 진위를 내가 가볍게 일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꼭 그런 편지를 한 번쯤 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해요. 그렇지만 제이 씨,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그런 편지에 적합한 수신자인지를 말이지요.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어디로 한번 떠나보세요. 그리고 대답이 찾아지면 그때 우리가 할 얘기는 따로 있을 거예요. 끝을 길게 느리면서 편지의 내용을 엉망으로 만드는 제이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내심 그는 자신이 하나코의 입장이 되어 제이가 앞에 있었다면 당장 한 방 먹여주었을 정도로 신경이 거슬렸다. 그러나 숨겨진 호기심이 더 컸기 때문에 그에 대해 솟은 신경질은 오래가지 않았다. 너 하나코의 글씨체 생각나지? 내가 어떤 편지를 보냈는지 알면 너는 아마 까무러칠 거다. 나는 그러니까 그때 열렬한 구혼을 했던 거야. 그냥 꼭 그렇게 해보고 싶더라고. 그런 사실 너희들 전혀 몰랐지? 요즘 그냥 생각이 나서 말이야. 물론 일주일 후에 나는 결혼 날짜를 잡았다만 말이다. 이런 편지를 어떻게 버리냐? 아, 생각난다, 하나코. 제이는 정말 혀 꼬부라진 낭만적 회고를 하고 있었고 그는 적당히 그의 고백을 들어주었다. 그 자신도 예외는 아니었다. 제이의 경우와 다소간 달랐지만 그들은 모두 한두 장 정도의 편지는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무슨 전리품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녀가 그들 모임에서 자취를 감춘 직후에 그들 사이에는 주로 그들 만남의 초기인 학생 시절에 가끔 주고받던 낡아버린 하나코의 편지를 서로에게 읽어주는 짧은 유행의 기간이 있었다. 그 즈음에 마련된 한 술자리에서 그들은 그녀에게 하나코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던 것 같다. 그들의 편지에 꼭 대답을 하던 하나코. 어쩌면 그녀는 세상의 모든 편지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것도 이유를 알 수 없게 가슴을 찡하게 하는 편지를 보내곤 했다. 그녀의 편지처럼 어딘가 깊은 것 같고 어딘가 철학적이며 고상한 것 같은 편지를 주고받을 여자가 있다는 것이 그들을 조금은 우쭐대게 만들었다. 하나코는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그에게 편지를 쓰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킨 여자였다.
아내와 연애하면서도 편지를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한 번은 어디서 읽은 식구를 베껴서 멋을 부려본 적이 있었는데 그녀는 그 편지의 대답에 시 제목을 알아맞히는 수수께끼 놀이를 하자는 거지요? 라는 농담 어린 답장을 보냈다. 하나코와는 자존심이 상할 일이 없었다. 하나코와는 일이 덧나도 별 두려움이 없었다. 그 일이 있고도 그는 이렇게 출장을 핑계로 그녀를 찾아보려고 하지 않는가? 왜일까? 우리는 친구잖아요. 언젠가 그의 실언 앞에서 그것을 무마하느라 하나코가 한 말이었다. 어떤 실수였는지는 물론 기억이 없었다. 그렇지만 그 말이 야기한 불편한 파장은 생생하게 기억에 남았다. 그 자신을 포함해 무리들 중 누구도 하나코에게 자신들의 결혼 날짜를 알리지 않았다. 딴 친구들은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그로서는 그저 단순한 부주의였다. 물론 그는 청첩장을 준비하던 때만 해도 그녀에게 보낼까 하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분주한 일정에 밀려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다. 무의식적으로 계획된 건망증. 늦게 결혼을 한 친구들이야 이미 하나코와의 연락이 끊어져서 그랬다고 하지만 적어도 피와 제이는 그들이 하나코와 만나고 있을 즈음에 결혼했음에도 하나코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게 분명했다. 제이의 결혼식 후에 그가 하나코를 만나 제이 대신 사과를 했을 때 그녀는 한마디 했을 뿐이었다. 설마 결혼식 같은 것을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멀리 사진으로 본 산마르코 광장의 첨탑이 보였다. 일찍이 바닷가로 몰려 나온 인파가 광장에 가까이 온 것을 알려주었다. 바다를 향해 버티고 있는 두 마리의 금박사자가 인파가 없는 텅 빈 광장에 서 있었더라면 어쩌면 그는 감격했을지도 모른다. 평소에 그는 인파를 좋아하는 편이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너무도 많은 사람과 상인과 유난히 살찐 비둘기떼가 빈틈없이 몰려 있었다. 성당을 방문하기 위해 매표소에서 막 입장권을 받아들었을 때 그는 카메라도 망원경도 모두 여인숙에 두고 온 것을 알아차렸다. 일부러 구입한 성당 내부의 모자이크에 대한 안에서까지. 그것이 그의 기분을 그만 순식간에 구겨버리고 말았다. 그렇다고 여인수까지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다. 사람의 대열에 밀려 안에 들어갔으나 모든 관광객이 입을 벌리고 감탄사를 내뿜으며 바라보는 둥근 천장과 벽, 그리고 기둥까지 빈틈을 남기지 않고 덮은 금박 모자이크 장식은 화려한 색채와 뒤덮인 넓이에 대한 놀라움 외에는 여행 준비를 서투르게 한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심오한 지루함을 그에게 줄 뿐이었다. 전 세계인이 경탄해 맞이 않는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도 머릿속에서 하품하는 잡념은 다른 시간과 장소를 헤매고 있었다. 그는 의자 한 귀퉁이에 앉아 그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모두 동원하여 모자이크로 그려낸 겨우 몇 장면만을 식별해냈다. 그는 오랫동안 그렇게 넋을 반쯤 놓고 게으르고도 지루하게 시간이 가기를 기다렸다. 주변을 스치는 수많은 언어들 사이에서 한국말이 들려오자 그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면서 그는 고집스럽게 성당에 남아있었다. 나이 많은 노인을 대동한 한 젊은 여자의 낭낭한 목소리가 그가 앉아있는 바로 앞부분의 천장에 장식된 모자이크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었다. 출애굽기의 한 장면, 다정한 부녀지간. 여기서 대체 무엇을 하고 있지? 그는 집에 두고 온 딸을 생각했다. 이제 겨우 2살. 그는 자신을 엄습하는 답답함을 누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가 앉았던 자리를 딸이 아버지에게 권했다. 출구는 입구 이상으로 붐볐다. 그는 부두 쪽으로 가서 심호흡을 했다. 부둣가에 띄엄띄엄 늘어선 공중전화 부스가 자꾸 그의 시선을 끌었다. 서울은 아마도 침침한 초겨울의 저녁 나절. 바다의 안개는 완전히 걷혀 있었다. 그때 그가 서 있던 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커다란 외침 소리가 들려왔고 갑자기 그 소리 주위로 군중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순식간에 만들어진 둥근 원의 가장 안쪽에 서 있었다. 그곳에서는 이탈리아 말로 욕설을 퍼부으면서 3명의 남자가 엉켜 전문 복싱 선수 이상의 솜씨를 보이면서 서로를 두들겨 패고 있었다. 가만히 보니 2대1의 싸움이었는데 그 주위로 몰려든 어느 누구도 말릴 생각 없이 그 자신처럼 눈을 동그랗게 뜬 채 구경만 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혼자 대항하는 사내의 기세 또한 만만치 않았다. 원이 점점 커짐에 따라 부두를 따라 지어진 고급 호텔의 테라스에서도 사람들의 얼굴이 싸움 구경을 위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3명 모두 가죽 점퍼를 입은 건장한 젊은이였다. 그들은 가끔 내지르는 외마디 소리와 거친 숨소리 외에는 입을 앙다문 채 엎치락뒤치락을 계속했다. 아무래도 수적으로 강세인 2 남자는 막 바닥에 깔리기 시작한 궁지에 몰린 적수가 힘이 빠진다고 생각하자마자 집중적으로 발길질을 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어떤 의미로 침묵의 싸움을 벌였다면 그와 반비례로 군중 속의 소란은 점점 커졌다. 이 나라 말을 모르는 그로서는 그들이 마치 씨름 경기라도 응원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주먹도 부르르 쥐어질 정도의 격렬함이 배가 되고 있었다. 역시 아무도 그들을 말릴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는 2 공격자의 주먹과 발길질에 그의 흥분이 고조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자, 한 방만 더 쳐라. 결정적인 한 방. 그러고 나면 끝이다. 바로 그때 어디서 나타났는지 군중을 해치고 경찰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순식간에 3명을 모두 일으켜 세워 어디론가 끌고 사라졌다. 모여 섰던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고 다시 공중전화 부스가 드러났다. 그를 부르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는 빠른 동작으로 전화번호를 꺼냈다. 지구 반대편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작은 도시에 누군가 여보세요에 해당하는 이탈리아 말을 서너 번 반복하고 그 뒤로는 그가 알아둘 수 없는 빠르고 긴 고음으로 즐거운 기분을 전달하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서둘러서 영어로 하나코를 찾았다. 물론 그녀의 본명을 대고. 잠시 대기음이 들리고 다시금 즐겁고 부산스럽게 이탈리아 말을 하는 여러 음성들이 뒤섞이고 그리고 그에게 익숙한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나코의 목소리. 이탈리아 말이 아닌 그리운 여보세요. 바로 그 순간에 부두에 도착한 바포레토가 한 무리의 승객들을 내려놓았다. 서로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작은 갑판에 내려서는 젊은 남녀가 웃으면서 그가 서 있는 옆을 지나갔다. 그때까지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조심성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꼭 갑자기 오른 퀴귀와 같았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대고 어색하게 과장을 섞어 한바탕 웃었다. 그녀의 반응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는 장황하게 설명을 붙이기 시작했다. 출장 여행 중이다. 계약서가 준비되는 동안 베네치아에 와 있다. 다시 로마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기 전에 당신을 만나고 싶다. 당신의 거처와 연락처를 알아내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아느냐. 그는 이유도 없이 자주 크게 웃음을 섞으면서 상대편이 얘기할 틈을 주지 않고 마치 무엇에선가 도망하듯이 빠른 말투로 떠들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마비된 라디오처럼 침묵했다.
그가 침묵했을 때에야 그녀도 밝게 큰 목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반가워요. 오세요. 이어 그가 잘 기억하고 있는 낮고 침착한 그녀의 목소리가 천천히 이어졌다. 기차에서 내려야 하는 정거장의 이름, 사무실이 위치한 거리의 이름, 그녀가 디자이너로 고용되어 있다는 실내장식 사무실의 이름과 외양 같은 것을 그녀는 친절하게 띄엄띄엄 말해 주었다. 당신이 전화하고 있는 베네치아에 비하면 그다지 구경할 만한 도시는 아니라고 미안한 듯이 덧붙이면서 그녀의 모든 것이 다 예전과 같아도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다. 목소리도 아니고 어조가 덜 친절했던 것도 아니었는데 그녀는 정말 반가운 기색으로 그에게 말을 하지 않았던가. 그는 갑자기 힘이 조금 빠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를 보러 기차를 타고 그녀가 말해준 이름의 거리를 찾아 헤매고 그녀가 일하는 사무실을 찾아 안으로 들어가고 그녀의 책상 옆에 앉아 일이 끝나기를 기다려 그녀의 생활 공간으로 초대되고 이 나라에서 하듯이 집에서 준비한 식사를 하고 환담을 할 엄두가 나지를 않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이 그녀가 결혼이라도 했다면 난생 처음 본 그녀의 남편이라는 사람과 또 예의를 차려서 얘기를 해줘야 하고 그는 물었다. 능청스럽게. 지금 애가 몇째입니까? 그녀는 웃고 그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무엇을 느꼈을까? 그녀에게 방해가 되지 않겠느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대답 대신 잠시 침묵한 후 나를 그렇게 몰라요? 하고 반문했다. 전화카드에 잔액이 소진되었음을 알리는 음이 들려오자 그녀는 덧붙였다. 제이씨처럼 전화만 하고 안 오는 것은 아니죠? 혹은 피씨처럼 차 한 잔도 제대로 마시지 않고 떠난다든가. 오세요. 정말 반가운데요? 마치 시간이라도 잰 듯이 그녀의 말이 끝나자 전화가 끊겼다. 그의 머릿속에서도 무언가 찰칵하는 소리가 들렸다. 피가? 제이가? 그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있었던 술자리를 떠올렸다. 그들에게까지 비밀에 붙이고 훌쩍 떠나고 싶었던 그 출장 계획은 분위기가 무르익자 자신도 모르게 입 밖으로 튀어나왔었다. 그때 아주 오래간만에 모임에 합세한 누군가가 느닷없이 하나코 얘기를 꺼냈었다. 왜 꼭 외색이 도는 그런 별명을 그녀에게 붙였지? 코 하나가 더 낫지 않아? 대체 누가 붙여줬어 그 별명? 알면 참 기분 나빠할 거야. 또 누군가가 말했다. 알 리가 없잖아. 제이도 피도 그 자리에 있었고 뭐라고 한마디씩 거들었던 것이 생각났다. 몇 달 전에 그에게 하나코의 소식을 전했던 K의 전화도 생생하게 기억이 났다. 어느 누구도 이탈리아에 사는 하나코의 소식을 제3자를 통해 전해 들었다고만 했지 직접 만났다거나 통화를 했다거나 하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당장 가겠다고 호탕하게 대답한 것과는 달리 그는 부두를 떠나 좁은 수로를 따라 나이는 골목길을 걸었다. 겨울이어서 더욱 습기가 차 보이는 두터운 이끼에 덮인 채 물속으로 무너지는 듯한 벽들, 벽의 끝에 나타나는 작은 다리, 그리고 소꿉장난 같은 삶이 진행되고 있을 것만 같은 정면이 좁은 외관의 집들. 가끔 그곳에서는 음악 소리나 회한 없는 일상의 호들갑스러운 소음이 들려왔다. 마치 물속에 기우는 이 도시를 더욱 기울게 하기 위한 것처럼 칠이 벗겨지는 이끼 낀 표면의 슬픔을 더욱 드러내려는 듯이 수로와 골목과 다리들의 무한한 변주. 그는 그 변주에 흔들리는 걸음을 내맡겼다. 한번 우연히 시선에 잡힌 거리의 팻말은 그가 리알토 다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만을 알려주는 막연한 지표가 되었을 뿐이었다.
낯선 도시에서 지도 없이 목적지도 없이 걷는 낭망한 자의 자유. 말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이국의 말을 쓰는 나라에서 침묵으로 미로를 헤매는 자의 안식에 그는 음울한 미소를 지으면서 빠져들었다. 몇 번인가 하나코 아니 스코베니 회사 소속 인테리어 디자이너 장진자의 목소리가 가볍게 이 도시의 배음처럼 울렸다. 그렇게 날 몰라요? 그렇게도? 그것은 함정이 많은 수수께끼처럼 점점 더 깊이 그를 미로투성이의 한 도시 속으로 이끌었다. 창밖으로 북쪽 도시행 기차 한 대가 막 떠나고 있었다. 이미 저문 역 구내의 조명 속에서 그는 다시 한번 산타루치에라고 씌어진 흰 간판을 보았다. 이제 곧 그가 탄 로마행 밤기차가 떠날 것이다. 아직 잠들기에는 이른 시각이라 좌석은 맨 위쪽만 올려져 침대로 바뀌어 있었다. 그 말고 2명의 승객이 복도 쪽의 창문으로 배웅 나온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일찌감치 자신에게 예약된 위쪽 침대에 올라가 누웠다. 기차가 서서히 움직이며 베네치아와 내륙을 잇는 긴 다리 모양의 철교비를 달리기 시작했다. 올 때와 거의 비슷한 시각. 누워있으므로 더 멀리 보이는 바다 위로 드문드문 오렌지색의 램프가 긴 곡선을 만들면서 행진하는 수도사들처럼 늘어서 있었다. 검은 테를 두른 끝이 뾰족한 나무 둥치들이 합장하듯 모여있는 수로 표시의 말뚝에 밤 뱃길을 알리기 위해 램프들이 걸려 있었다. 기차의 속력은 점점 더 빨라졌고 이내 바다는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다. 공연히 무언가 아주 먼 곳에서 다시 한번 무너지는 느낌을 남기고서 잠시 머무르다 떠나는 도시. 이제 기차는 불빛이 점점 드물어지는 인적 없는 어두운 풍경 속을 달리고 있었다. 아래 좌석의 승객들도 등받이를 올려 침대를 만드느라 부산하다가 언제부터인가 갑작스런 침묵이 왔다. 복도의 소음도 점점 더 줄어들고 기차는 짙은 밤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렸다. 여전히 3개의 침대는 비어 있었다. 한밤중이나 새벽에 모두가 잠들어 있을 때 누군가가 어떤 이름 모를 역에서 예약된 자신의 침대를 찾아 올라오겠지. 볼로냐, 피렌체. 그 일은 대체 어떻게 일어났던 것일까? 그런데 그런 것도 사건이랄 수 있을까? 그들이 갈대밭 근처의 늪지대같이 질퍽거리던 곳의 그 술집을 어떻게 발견했는지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알 수가 없었다. 그들 중 2명이 비슷한 때에 중고 자동차를 구입했던 것이 일의 발단이었던 것만은 틀림이 없다. 사흘간의 연휴에 그를 포함한 5명의 친구와 하나코 그리고 그녀의 여자친구 이렇게 7이 2대의 중고차에 나눠 타고 운전 연습 겸 서울을 떠나 낙동강까지 갔다. 원래 그들의 목표는 마음에 드는 해변을 찾는 것이었다. 그러나 바다를 찾다가 그들은 강에 다다랐다. 회, 매운탕 이런 비슷한 간판이 언뜻 눈에 띄었었고 그 간판에서부터 좁은 흙길로 접어들어 한참을 달린 곳에 식당 하나가 나타났다. 너무 외따로 떨어져 있었던 식당이었음에도 그들은 그곳을 그날의 종착지로 삼기로 했다. 그 식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두가 푹 빠지는 진흙 마당을 지나쳐야 했고 그 마당가에는 역겨운 냄새가 나는 풀꽃이 잡초처럼 무성하게 한 구석을 채우고 있었던 것 같다. 늦가을이었던가? 아니면 초겨울. 지금처럼. 음식이 준비되는 동안 세상의 끝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시선이 닿는 한
사방에 아무 불빛도 보이지 않는 강가를 거닐다가 식당으로 돌아왔다. 음식과 술이 조금씩 들어가고 밤이 깊어짐에 따라 그때까지의 흥분되었던 여행의 분위기는 조금씩 우울하고 불안정한 것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세상에서 차단되어 당장이라도 늪에 가라앉아 버릴 것 같은 개인집에 방불하는 그 횟집의 건넌방에 들어앉자마자 그 이상한 분위기가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그들 모두에게 퍼지기 시작했다. 운전대를 잡았던 W는 너무 멀리 온 것에 대해 후회하는 눈치가 역력했다. 그중 하나는 서울에 전화를 걸어야 한다고 반복했고, 누군가는 다음 날로 예정된 중요한 거래처 사람과의 약속을 잊어버렸다고 불평했다. 연락처도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그들 모두가 은근히 부러워하던 부유한 집 딸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B는 갑작스러운 여행을 강력하게 주장했었음에도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꺼낸 숙박 문제에 대해 가장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로 말할 것 같으면 조금은 굳은 표정으로 그들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는 하나코와 그 여자친구에 대해 공연히 적개심이 솟았었다. 모두들 사회생활을 2, 3년 한 뒤에 생긴 애써 감춰두었던 허탈감이 연휴의 여행 중에 무장 해제되었던 탓일까? 아니면 삶의 피곤과 술과 여행이 기묘한 화학작용을 일으킨 돌이킬 수 없는 불안감. 누군가가 나갔다 오더니 숙박 문제를 해결했으니 술이나 마시자고 했다. 은행에 들어간 이후로 그들의 모임에 조금 뜸해졌던 친구였다. 그는 거금으로 주인을 매수해 방 2개를 빌렸다고 연극조로 말했다. 그 뒤로는 순식간에 누구도 예상 못한 방향으로 미끄러져 버린 일이었다. 7시간 이상을 달려온 후라 이야깃거리가 고갈된 그들은 노래를 불렀다. 아니, 악을 써댔다. 돌아가면서 돼지 멱다는 소리로. 그리고 이렇게 변질되기 시작하는 분위기 속에 당혹감을 숨기고 앉아 조용히 술잔을 비우는 2명의 여자에게 그들 모두가 집중적으로 노래를 강요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놀이가 아니었다. 하나코가 그런 자리에서 노래라면 질색한다는 정도는 그들 모두가 알고 있었고, 실제로 그녀는 노래 같은 것은 빵점이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농담 반 협박 반 노래를 요구했다. 하나코의 여자친구가 일어났다. 모두가 입을 모아 하나코의 이름을 외쳐댔다. 하나코의 여자친구는 그때까지만 해도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래도 하나코는 웬일인지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 또한 조금은 변했던 것 같다. 누군가가 벌떡 일어섰다. 부르나 안 부르나 내기하자면서 하나코에게 다가갔다. 그의 악물어진 이가 드러났다. 동시에 하나코 건너편의 누군가가 그녀를 일으키느라 팔을 위로 잡아당겼고, 그녀의 친구는 하나코를 거머쥔 그 손을 떼어놓으려고 엉거주춤 일어섰다. 그가 일어섰다. 뒤에서부터 하나코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가 술병을 벽에 던졌다. 또 누군가가 고함을 내질렀다. 아무런 뜻도 없는 고함. 그리고 누군가가 잡아당기는 바람에 하나코도 그녀를 일으켜 세우려고 몰려든 2 친구도 주저앉았다. 얼마 동안이나 이런 종류의 실랑이가 계속되었을까?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 말리다니. 단언컨대 모두들 즐거이 엉켜들고 있었다. 하나코의 노래 따위는 문제도 아니었다. 그녀의 친구가 지르는 고함 따위는 아무런 것도 막지 못했다. 게다가 고함이라야 겨우 방 밖을 나갈까 말까 한 크지 않은 우스꽝스러운 목소리였다. 그 엉켜든 실랑이 속에
나름대로의 일사불란한 질서가 지배하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각자가 맡은 바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상야릇한 수라장이었다. 거친 몸싸움과 깨어져 나가는 유리조각과 서로에게 지저대는 그들의 고함. 그들은 그들끼리 걸고 넘어지고 있었다. 적어도 그때까지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진짜 취해 있지 않았다. 취기를 가장하고 있었다. 모두가. 어쩌면 하나코도. 얼마 전부터 일으켜 세워진 하나코와 그녀의 친구의 얼굴은 창백했고 뒤로 올려진 하나코의 머리는 볼품없이 흐트러져 있었다. 그녀의 상의가 반쯤은 옆으로 돌아가 있었다. 누군가가 그녀의 그런 몰골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순식간에 모두를 감염시켜서 조금씩 퍼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전반적인 광란의 웃음이 되었다. 일종의 벌을 받고 있던 2명의 여자들에까지 퍼져 그녀들 또한 웃음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지만 그것은 웃음인지 울음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아주 찡그려진 표정의 웃음이었다. 하나코와 그 친구는 미친 듯이 웃으면서 가방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벗어놓은 외투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여전히 웃으면서 한밤중에 역겨운 찬바람을 방 안으로 밀어넣으면서 방문을 열었고 이미 그 사이 몇 배로 두터워진 어둠 속으로 걸어나갔다. 그녀들이 그때까지도 웃고 있었는지는 기억이 없다. 마당 저쪽으로 긴 방죽 같은 것이 어슴풀에 보일 뿐이었고 빛이라고는 마당을 밝히고 있던 낮은 촉수의 불빛뿐. 그녀들의 멀어져가는 뒷모습이 점점 더 어둠 속에 검게 풀리고 더 이상 아무런 것도 구별되어 보이지 않았다. 가끔 바람에 뒤집히면서 언뜻 여린 빛을 반사하는 풀잎의 모서리 외에는 모두들 시선을 그녀들이 사라진 어두움의 덩어리 쪽으로 두고 있으면서도 어느 누구도 그녀들의 위험한 걸음을 되돌리려 뒤따라 뛰어나가지 않았다. 누구나가 그녀가 인가를 찾을 때까지 혹은 대로에 나설 때까지 오래 어둠 속을 걸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광란의 웃음을 계속하도록 태엽이 감겨진 장난감 악기처럼 그들은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누군가가 문을 닫아버렸다. 모두가 침묵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차릴 정도로 정신이 깨었기 때문에 다시 새벽까지 마셨던 것이다. 이튿날 둘셋으로 나누어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 길은 무겁고 조용했다. 하나코는 이렇게 해서 그들의 모임에서 사라졌다. 그 후 그들 사이에서 그녀 장진자가 언급될 때 그녀는 하나코로 명명되었다. 그녀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 마음과 그녀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자제하고 싶은 2가지의 상반된 욕구가 교묘하게 절충되면서 그런 별명이 붙여졌던 것이다. 가끔 그 별명으로 그녀가 술자리의 객담에 등장하는 일은 있어도 그날 모두가 낙동강가로 표류했던 그날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린 그림자의 실상에 대해서는 굳건히 침묵했을 뿐이었다. 그날의 밤은 생소해서 더욱 어두워 보이는 이 여행지의 밤만큼 속수무책이었던 것 같다. 그는 어둠을 등지고 무릎을 오므려 벽 쪽으로 돌아 누웠다. 누군가가 태평스러운 낮은 휘파람을 불면서 복도 쪽으로 빨리 지나갔다. 아래쪽 좌석에서는 요란하게 코 고는 소리가 들려오고 침대는 여전히 3개가 비어 있었다. 로마에 내리자마자 서울에 전화를 걸리라. 그의 마음은 예전에 비해 한치도 바뀐 것이 없다고. 당신의 자리가 너무도 비어 있었노라고. 꼭 한번 아이를 데리고 베네치아에 같이 오자고. 그런 기약 없는 확신 없는 전원을 전하기 위해 전화를 걸리라. 모든 것이 아주 쉽게 이루어지리라.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렇지만 아내가 이렇게 말한다면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얘기를 합시다. 단 한 번만이라도 서로에 대해 솔직하게. 그는 양미간에 깊은 주름을 지으면서 잠이 들었다. 서울에서 그는 저녁 술자리를 마련했다. 그것은 여느 술자리처럼 사업 얘기와 세상 돌아가는 얘기와 이권이 있는 장소에 대한 점검들로 이루어졌다. 그 또한 제이처럼 혹은 피처럼 혹은 다른 누구처럼 이탈리아의 여행과 베네치아의 곤돌라, 어쩌면 그토록 유명한 그 도시의 명물이 한 번도 그의 의식에 와닿지 않았을까. 이국적인 아름다움에 대해 침이 마르게 칭찬했다. 그리고 모두들 취했고 늘 그렇듯이 결론적으로 세상이 그런 대로 그럭저럭 굴러가고 있으며 아이들은 잘 크고 아내들과는 근본적인 마찰만 피하면 잘 지내며 다음날은 오늘보다 조금 덜 피곤할 것이며 아마도 조금 더 풍족할 것이라는 정도로 요약되는 이야기들을 주절주절 늘어놓으며 그들은 이튿날의 출근을 위해 흩어졌다. 그렇게 날 몰라요? 라고 전화로 말하던 하나코의 음성은 가끔 유령의 목소리처럼 그의 귓가에 울리기도 했다. 그렇지만 그런 종류의 질문에 대답하기에 그의 삶은 너무 원대한 이유로 분주했다. 이탈리아 모자 원단 회사와의 거래는 끊임없이 번창했지만 그는 이후 한 번도 출장을 자청하지 않았다. 그의 욕구에 비해서는 늘 불충분했지만 먹어가는 나이에 걸맞은 위치로 승진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출장 여행을 직접 할 필요가 없기도 했다. 그는 더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런 일로 바빴다. 아내와 초등학교 입학을 눈앞에 둔 딸아이를 데리고 베네치아로 가족여행을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거래가 활발해지기 시작한 이래 이탈리아 상공회의소에서는 매년 외국 바이어들을 위한 홍보잡지 형식의 영업한 상업정보지를 꾸준히 그의 회사로 보내왔다. 그의 출장 여행에서 수년이 지난 어느 달에도 그 달의 잡지에는 2명의 동양 여자를 담은 커다란 사진과 함께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동양의 매력을 의자에 담는 한 쌍의 한국인 디자이너 귀국 전야의 인터뷰. 이런 제목이 붙은 기사를 대동한 사진 속의 한 명은 하나코의 얼굴이었고 그 옆에서 활짝 웃고 있는 얼굴은 지금은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 하나뿐인 것 같던 그녀의 여자친구였다. 거기에는 그들이 우연히 참여한 이탈리아 주최 국제 인테리어 디자이너 대회에서 시작해 촉망받는 독창성을 지닌 한 쌍의 디자이너로 독립하기까지의 과정이 대담 형식으로 씌어져 있었다. 바로 그들과 가까이 지내던 시절의 하나코. 하나부터 끝까지 생소할 뿐인 그녀의 학창시절의 양력도 소개되어 있었다. 언제, 어떻게 하나코는 그들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살았던 걸까? 인터뷰 기사는 이 한 쌍의 여인이 의자 디자인만 고집하는 전문성에 대해 신체적인 편안함과 감각적인 미를 동시에 조준하는 그들 디자인의 독특한 매력에 경의를 표했다. 나머지 부분은 그녀들이 고안한 의자 사진이 곁들여진 전문적인 내용으로 이탈리아와 한국에 동시에 개점할 그녀들의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계획을 다루고 있었다. 이 두 여인에 대해 기사는 때로는 동업자, 때로는 동반자라고 썼다. 하나코의 얼굴은 옆에서 웃고 있는 친구의 얼굴 쪽으로 반 정도 돌려져 있어서 오똑하게 도단한 코가 더욱 부각되어 보였다.